자, 그런데 이 과정의 최대 변수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윤 대통령 측의 대응입니다. 자, 변론 직전에 어제 돌아간 윤석열 대통령에 이어서 대리인단인 조대현 변호사는 항의 끝에 퇴장하기도 했습니다. 국회 측이 의원 체포 지시를 윤 대통령이 직접 했다는 검찰 진술 조서를 공개해서인데 그 이유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갑 29호증의 27 문상호에 대한 2회 진술 조서 진술 내용입니다. 이 법정에 나오지 않은 증인으로 나오지 않은 그래서 피청구인 측에서 반대 신문으로 신빙성을 탄핵할 수 없는 그 진술 조서에 대해서 증거 조사하는 것은 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생각됩니다. 형사 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쓸 수 없는 것을 탄핵 심판 절차에서는 증거로 썼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재판부의 증거 결정은 이미 제4차 기일에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 신청을 하는 것이 기간을 놓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 내용은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 증거로 할 수 없습니다. 계속하시죠. 네. 네, 자, 김영태 의원 수사기관의 조서를 탄핵 심판의 증거로 인정하겠다. 이미 4차 변론기일에서 채택을 한 건데, 자, 헌재의 결정에 윤석열 대통령 이제서야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런 건가요?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아마 저 부분이 헌법재판소의 공정성에 의구심을 드는 장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주장에 대해서 사실이냐 아니냐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보통 증거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증거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를 말하는 것이 증거 능력이고요. 당연히 재판관들이 증거 능력에 대한 판단을 할 권한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서 이 법에는 증거 능력으로서 인정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을 명확하게 구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진술 내용과 검찰에서 진술했던 내용과 이 재판장에서 증언을 했던 내용이 다르다면 조서 같은 경우에도 증거를 쓸 수 없는 것이 법에 나와 있는데, 형사소송법에 나와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헌법재판관이 재량으로서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글쎄 많은 비판을 받게 충분한 부분인 것 같고요. 헌법재판소법을 보면은 형사소송법, 물론 이제 네. 법 기술이 있다 보니까 모든 사항을 헌법재판소법에 다 기입하기 어렵다 보니까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형사소송법의 기본마저도 재판부가 이 기각하는 것은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좀 의구심을 불러일으키지 않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정을 하든 많은 국민들이 승복하는 것이 중요할 텐데 자꾸 이런 식의 절차상의 의문이 드는 행위들을 한다면 많은 국민들이 어떤 결과를 냈을 때 승복을 과연 할 수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나 이런 것을 헌법재판관들도 명확히 인지하시고 대통령을 탄핵 심판하는 그런 절차, 국민주권주의에 해당하는 그런 굉장히 중한 어떤 심판인데 절차라든지 객관성이라든지 재판관이 오해 없도록 좀 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거듭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조정기 의원, 헌법재판소에서 이렇게 절차상의 의문이 되는 결과들을 계속 내놓는다면 최종적으로 선고를 하더라도 국민이 승복할까가 의문이다. 이런 의견이신데요. 헌법재판소의 결과도 승복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말하는 반국가 세력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최후의 보루인 법원이고 그 위에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헌법재판소의 결정이고 위헌 여부를 가리는 헌재의 판단까지 믿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대한민국 시스템을 부정하는 세력으로 낙인 찍힐 수 있음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관들의 이런 판단들을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것에 대한 마음은 이해하나 평생 재판을 해왔던 재판관들을 못 믿으면 도대체 누구를 믿겠다는 겁니까? 사실 윤석열 측의 변호인처럼 성과를 내야 되는 입장을 국민들께 설득하기 쉽겠습니까? 아니면 재판관들처럼 객관화를 증명하는 사람들에 대한 그 객관성을 설득하는 것이 빠르겠습니까? 저는 후자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서 판단을 내리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지 그에 대한 절차나 많은 논란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억지를 쓰는 것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공정성 시비를 걸면서까지 헌법재판소를 흔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정원석 논설위원, 그런데 이 윤석열 대통령 측에 서 있는 석동현 변호사가 조금 전에 이 헌법재판소의 이런 편향성을 문제 삼는 기자회견을 했다고 그래요? 어떤 이야기들 했나요? 2시에 그 기자간담회를 했다고 요구를 했으니까 아마 지금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 이전에 사전에 좀 나온 얘기로 보면은
뭐 대통령이 우리 법 연구회 출신 그 판사들에게 포위됐다라는 아마 그런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오동훈 공수처장이라든지, 네. 그다음에 문영배 그 이제 헌재소장 권한 대행이라든지, 또 뭐 국회에서는 박범계 의원이라든지 이런 뭐 우리법 연구회 출신들이 지금 포위를 해서 대통령을 겁박 내지는 핍박하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아무래도 뭐 이 메시지를 공격하기 위해서 뭐 효율적인 수단으로 메신저를 공격한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이제 그 이 우리법 연구회라는 걸 하나의 이제 통칭의 집단으로 해서 뭐 좀 적대화 내지는 그 어떤 이 한쪽으로 이렇게 편향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뭐 부각 이런 쪽으로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대통령을 변호하는 사람이니까 뭐 그럴 수는 있겠죠. 근데 다만 이 판사나 헌법재판소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우리나라 헌정질서 법치주의의 최후 보루 아닙니까? 이런 보루에 해당되는 메신저의 신뢰성을 흔드는 발언들이 네. 뭐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변호의 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 이후에 이 대한민국 법치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라는 분은 좀 사회에 좀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었던 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해 네. 줄 수는 있어 석동현 보입니다. 변호사가 어떤 이야기 했는지 정리된 소식이 들어오면 다시 정리해 주시고요. 자, 정화순 누수련. 그런데 어제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이 검찰 조서가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비상계엄 선포 이후에 윤석열 대통령과 6차례에 걸쳐서 통화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국회에서 계엄 해제 의결이 나기 전에 4차례, 이후에 2차례 했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이게 전부 다 이제 조지호 경찰청장이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이라고 네. 이제 조서를 내서 국회 측에서 밝힌 겁니다. 대통령이 그러니까 저에게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을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했다. 그리고 이런 내용의 그 이후 아까 6차례라고 했지만 네. 이 이후에 5차례 통화 역시 계속 같은 내용이었다. 그리고 그 내용 통화를 하는 속에서 대통령이 굉장히 다급하게 느껴졌다. 라는 내용이에요. 요게 이제 경찰 조지호 청장이 진술한 내용인데 이 네. 얘기는 결국은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없다라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발언을 전면적으로 부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지금 탄핵 심판에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이 될 수가 있죠. 여인영 전 국군 방첩사령관한테 받은 통화 내용도 나왔죠. 그렇습니다. 지금 저 그림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결국은 그 이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이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어쨌든 방첩사에서는 지금 위치를 추적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경찰 쪽에 그 이 명단을 불러주면서 이 사람들 그러니까 뭐 이재명, 우원식, 한동훈 뭐 기타 등등 뭐 해가지고 체포할 건데 위치를 좀 파악해달라 뭐 이런 내용을 하고 이 한동훈 추가입니다는 그 이후에 계엄 선포 이후에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이거는 위헌 위법적이어서 반대한다라는 입장을 표명한 이후에 여인영 사령관이 또 조지호 청장한테 전화를 해서 한동훈 위치도 좀 파악해 주십시오. 한동훈 추가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님 일단 국회의원의 체포 지시를 내렸느냐 안 내렸느냐 이번 탄핵 심판에 굉장히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 시종일관 체포 지시를 내린 적이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데 조지호 당시 경찰청장의 검찰 조서 내용은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 체포 지시가 대통령의 탄핵 사건과 굉장히 중요한 쟁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초창기에 있었던 검찰 조사에 그 조지호 청장뿐만이 아니라 뭐 여인영 사령관이라든지 많은 계엄을 실행했던 군인들이 좀 다른 검찰 조서랑은 헌법재판소의 다른 이야기들을 정치인 체포 지시와 관련해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일 조지호 청장이 헌법재판소에서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 측과 한번 신문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정치인 체포 지시를 직접 했는지에 대한 여부가 내일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좀 관심 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전용기 의원 일단 조지호 경찰청장이 병 때문에 못 나올 뻔하다가 헌법재판소에서 강제 구인도 하고 그러니까 자진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내일 나와서는 어떤 지수를 할까요? 충분히 신빙성 있는 증명을 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조지호 경찰총장이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검찰 조서에서 상세하게 나왔다시피 그 당시에 조 청장은 자기가 이야기 들은 대로를 진술했던 것 같고 그 검찰 조서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의 진술이 일치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그 사람들 또한 검찰의 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이렇게 뭐 소위
팔면서 거짓말할 이유가 전혀 없었던 내용들이 충분해 보이고 지금 상황은 시간이 2달이 넘게 지났고 윤석열 대통령은 본인의 안위를 위해서 이렇게 부하들을 버리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는데 네. 그럴 줄을 몰랐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변수가 있었을 때 진술이 바뀐 부분, 그러나 검찰 조서를 쓸 때를 돌아가 보면 어디가 더 신빙성 있는가는 충분히 국민께서도 판단할 수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신빙성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 부분들을 증거로 채택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자, 제가 개인적으로 네. 생각할 때는 전 경찰청장이 내일 나와서 하는 변론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일단 군인하고 계엄군하고 경찰하고 좀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계엄군은 좀 늦게 도착한 측면이 있고 지금 계속 나오고 있지만 경찰 같은 경우에 계엄이 있고 나서 초기에 국회를 이제 네, 장악을 곧바로. 하면, 경내를 이제 바깥을 이제 장악을 하면서 저희 여당 의원들 중에서도 사실 계엄을 해제를 하기를 원하는 의원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경찰의 이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국회 경내에 들어가지 못했던 의원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봉쇄하고 체포하려고 했던 지시가 경찰을 통해서 있었느냐가 네. 계엄군보다는 경찰의 그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대통령의 탄핵 재판에 더 중요한 단서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내일 조지호 경찰청장 어떤 진술을 할지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어제 헌재에서는 지금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의 군 검찰 조사 내용도 지금 공개가 됐는데, 자, 이 내용도 정한선 논술원께서 정리해 주시죠. 이은영 전 방첩사령관 군 검찰에서 진술한 내용인데요. 이 김용현 장관한테 네. 이 체포 명단을 들었다는 거예요. 한 14명을 특정해서 체포를 해라라는 식으로 비상계엄 직후에 이제 김용현 장관으로부터 이제 처음 들었고, 그다음에 그 이전에 왜 삼청동 안가에서 또 이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과 뭐 방첩사령관 장관 뭐 해가지고 네. 뭐 이 상황에서도 계속 대통령이 평소에 비상조치권을 사용을 하면 그러니까 이 체포 명단이겠죠. 이런 사람들에게서 조치를 해야 한다. 네. 라는 식으로 계속 말해 왔던 거는 사실이다. 이렇게 이제 이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국회의원 체포라는 거에 대해서 지금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윤 대통령 측은.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핵심적인 고리였던 그 방첩사령관이 군 검찰에서는 체포 명단을 김용현 장관에게부터 받은 건 맞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진술을 했다는 것이죠. 자, 김영태 의원님, 여인영 전 방첩사령관 진술을 보면, 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 체포 대상으로 지목된 인물들에 대해서 평소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해왔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상 윤 대통령이 이 체포 명단 작성에 관여했을 수 있다, 이런 가능성을 제기하는 진술 아닙니까? 근데 부정적인 평가를 많이 해왔던 것하고 실제로 계엄 당시에 정말 정치인 체포를 지시를 했는가는 다른 차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평상시에 다른 꼭 여인영 사령관뿐만이 아니라 대통령하고 식사를 하신 분들의 많은 분들을 통해서도 사실 대통령께서 평상시에 이제 민주당의 어떤 그런 횡포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거론되는 인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다는 이야기는 정치권의 많은 인사들이 들어왔습니다. 네. 하지만 이것이 실질적인 정치인 체포 지시로 연결되는 것은 아직 좀 저희가 단정 짓기에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 있지 않나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자, 천영기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충분히 정황상으로는 추측이 가능한 부분이죠. 우리가 확언을 할 수는 없지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기본적으로 작년부터 가지고 있던 생각이 굉장히 공격적이었다라는 부분들이 정황 증거로 나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계엄령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민주당의 그 위기 의식 속에 처음에는 많은 국민들도 신뢰하지 않았고 언론인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믿지 않았습니다. 네. 심지어 계엄령을 선포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에 음모론이라면서 굉장히 많은 공격을 했거든요. 그러나 대통령께서 민주당을 향해서 공격적인 성향은 대부분이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왔다라는 것들이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나 형사재판에서도 밝혀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은 내일 조지호 청장이 나와서 이 검찰 진술조서 같은 비슷한 내용의 진술을 한다면, 증언을 한다면 이 탄핵 심판에는 어떤 영향을 끼칠 걸로 예상하십니까? 대통령 측에는 불리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좀 더 짙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래도 조금 전에 설명했던 것처럼 계엄군과 경찰의 그 체포인 지시는 물론 다르게 봐야 될 것 같고, 경찰의 체포 지시라든지 봉쇄 명령 때문에 계엄을 해제하려고 들어오는 국회의원들의 권한이
침해된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네. 만약에 정말 경찰을 통해서 국회의원들 행위를 방해하려는 것이 정말로 사실로 드러난다면 그때는 헌법재판관들이 좀 더 계엄군보다는 위중하게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약간 이 부분에서는 플러스 알파의 지점으로만 봅니다. 왜냐하면 정치인 체포의 정황이 나왔고 그게 사실로 밝혀진다면 당연히 탄핵 심판에는 큰 영향을 미칠 거지만 플러스 알파 정도의 상황이라고 보고 그 전에 이미 모든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계엄군이 국회를 침탈하는 모습을 봤고 경찰에 의해서 국회의원이 국회에 들어가지 못하는 모습들을 봤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에는 우리 헌법기관들을 이렇게 불용하게 만들었을 때에는 헌정질서를 파괴한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나온 내용들은 충분히 탄핵 인용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정치인 체포 지시가 확심이 된다. 그리고 이게 확정적이다라고 하는 것들이 나오게 되면 사실상 결론은 나와 있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도 들 정도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내일은 한덕수 총리도 증인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역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신청한 증인인데 자, 한덕수 총리는 그동안 이 국무회의 의결 과정에 흠결이 있었다. 쉽게 얘기해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린 것이 아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왔던 인물인데 윤 대통령 측에서 왜 한 총리를 증인으로 신청한 건가요? 아무래도 이제 국무회의에 있었던 전반적인 상황들 그리고 대통령이 그 국무회의를 통해서 정치인 체포 지시를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방증하기 위한 그런 증언을 하기 위해서 부르셨던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총리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무회의로 볼 것인가 말 것인가는 사실 이번 탄핵 재판에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저 국무회의와 관련된 요건을 살펴보면 사실상 명확하게 어떤 것을 국무회의로 볼 것인지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과 또 우리 법에서 정하는 국무위원들이 모이면 비공식적으로 또 정기적이지 않은 국무회의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국무회의의 여부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 같지 않고요. 다만 거듭 말씀드리지만 그 국무회의 과정에서 대통령이 정치인 체포 지시를 했거나 이러한 어떤 그런 영향을 미쳤거나 이런 것을 안 했다라는 것을 좀 증언하실 수 있게끔 부른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네, 자 전혁 의원, 국회 측 대표인단은 다른 증언을 요구할 것 같죠? 기본적으로 국무회의가 존재했느냐 안 했느냐도 이것을 불법성을 가리는 여부로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을 내릴 수 있는 상황도 결국에는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 국무회의에서 열린 부서록에 서명을 했는지부터 다양한 이런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조차 지켜지지 않았던 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한덕수 총리를 증인으로 부르는 것을 국회 측에서도 충분히 수용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플러스 알파라고 말씀드렸던 체포 지시뿐만 아니고 봉쇄, 침탈을 넘어서 국무회의가 합법적이었느냐 그리고 국무회의가 있었느냐 없었느냐도 전체적으로 이 탄핵 심판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하나하나의 부분이기 때문에 나눠서 볼 필요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한덕수 총리가 매우 바쁩니다. 오늘은 이 한덕수 총리의 탄핵 심판이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죠, 정한순 논설위원. 첫 변론기일이죠. 두 차례 변론 준비기일이 거쳐서 이제 시작되는데 아마 한덕수 총리가 참석을 할 거예요. 네. 출석을 해가지고 이제 아마 이 탄핵에 대한 이제 반대 쪽 의견을 갖다가 피력을 할 텐데 국회에서 그 탄핵한 그 탄핵 소추 이유는 뭐 크게 보면 한 4가지 정도 됩니다. 하나가 일단은 12.3 비상계엄을 방조했다라는 부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가 추천한 그 헌법재판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에 대한 그 임명을 거부한 사실, 그리고 그 12월 8일인가요? 그 한덕수 총리하고 한동훈 당시 국민의힘 대표가 그 이 공동 국정 운영 체계를 꾸리겠다고 밝혔는데 이게 도대체 법적 근거가 뭐냐? 그러니까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 그러니까 대통령 국무총리가 이 공동 국정을 하는 법적 근거가 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의문을 제기했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내란 상설특검법이 이제 통과를 하면 그 대통령은 곧바로 그 특검 후보의 추천을 국회에 의뢰를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거를 안 한 이 부분도 역시 그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의 직무상 자신의 직무를 해태했다라고 할까요? 뭐 이게 좀 방조한 그런 부분에서 위법성이 발견된다라는 게 이제 국회 주장이고요. 뭐 거듭 말씀드리지만 탄핵 심판에서의 중요한 거는 직무상의 위법성이 있느냐 하는 거하고 그 상황에서 직무를 더 이상 못하게 할 만큼 사안이 중대하냐 이 2가지 아니겠습니까? 네. 아마 이 2가지를 놓고 오늘 한덕수 총리 측과
국회 측에서 뭐 이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저 한덕수 총리가 참석해서 어떤 얘기를 할지가 좀 궁금해집니다. 자, 그리고 오후 4시부터는 또 국민의힘이 우원식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 심판.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를 151석으로 이상으로 탄핵을 했는데 이게 과연 적법한가? 여기에 대한 심판이 또 열리지 않겠습니까? 당시 192명이 찬성해가지고 한덕수 총리에 대한 그 이 탄핵 소추가 이제 결정이 됐는데 이게 지금 조금 애매한 게 당시 이제 국무총리 겸 대통령 권한대행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대통령 같은 경우는 탄핵 소추 요건이 국회의원 제적의 3분의 2, 즉 200명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대통령을 제외한 국무위원들, 총리나 국무위원들은 그 제적의원의 과반수, 그러니까 151명 이상만 찬성을 하면은 소추가 이제 결정이 된단 말이죠. 네. 근데 이 한덕수 총리를 과연 그 상황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탄핵 소추 요건을 적용해야 할 것이냐, 네. 아니면 역시 신분은 총리이기 때문에 총리의 해당되는 그 탄핵 소추 요건을 적용할 것이냐. 네. 이 부분에서 우원식 국회의장과 민주당은 이 총리로서의 요건을 적용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을 한 거죠.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럼 이거 한번 헌법재판소 가서 따져보자 해가지고 이 권한쟁의 심판을 국민의힘 의원들 명의로 지금 요청이 됐고요. 네. 그거를 오후 4시에 이제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하는데요. 이건 사실은 딱 판단의 문제거든요. 네. 그렇게 길게 얘기할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중으로 아마 결론이 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나오고. 자, 조금 전에 헌법재판소의 화면, 현장 화면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가 지금 대신 판정에 들어와서 착석을 해 있습니다. 곧 직접 변론에 나설 것 같고요. 자, 전용기 의원 보시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만약에 헌재에 기류돼 있는 이 탄핵 심판이 만약에 기각된다면, 그래서 한덕수 권한대행이 다시 돌아온다면, 그리고 뭐 이 권한쟁의 심판에서 만약에 이 한덕수 총리를 200석 미만으로 탄핵한 것이 무효다, 이런 판결이 나온다면 이제 한덕수 총리가 돌아오게 되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 자, 그렇게 되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일은 어떻게 되나요? 이거는 최상목 권한대행이 헌재재판관 2명을 또 추가로 임명했었잖아요. 이것도 무효가 되나요? 그런 부분까지는 충분히 검토가 되어야 될 부분입니다만 지금 권한대행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네. 그 권한대행이 임명했던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대통령직에 대한 탄핵은 그 제적의원 3분의 2로 볼 수 있지만 네.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직으로 볼 게 아니고 권한대행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150석으로, 그러니까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안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석을 한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충분히 저는 다퉈볼 만한 이유가 있다. 그리고 저희가 주장한 그 직에 대한 탄핵안은 충분히 헌법재판소에서 올바르게 판단을 해주실 것이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앵커 말씀처럼 헌법재판소에서 그것은 무효였다라고 판단한다면 네. 헌법재판소에서 법률과 시스템에 의해서 판단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용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에서는 변함이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김영태 의원,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무효가 돼야 된다. 헌재가 이렇게 좀 판단해 달라, 이렇게 요구하는 입장인 거죠? 그렇기보다는 아마 앵커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3분의 2의 의결 정족수가 맞다면 최상목 권한대행 여태까지 했던 결정들에 대한 유효성 문제가 발생할 거기 때문에 오히려 헌재가 이 문제를 결정하지 못하고 뒤로 미루는 거 아닌가에 대한 국민의힘의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역할이 다르고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는 대통령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같아야 된다고 헌법재판소가 발행한 주석서에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야당의 주장처럼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맞다면 빠르게 결정해서 2분의 1이 맞다 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헌법재판소도 3분의 2가 맞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렇게 결정하면 국가적인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결정을 뒤로 계속 미루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헌재가 어떤 결정을 낼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